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고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아쉬움을 토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말 또 배당주에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말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주는 기업들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3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배당에 대한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안고 나는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배당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배당주가 사실 이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연말에나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투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바뀌었죠. 배당에 대한 관심을 특히 젊은 투자자분들도 일찌감치 하시면서 뭐 요즘에 뭐 30대 파이어, 40대 파이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배당에 대한 이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상당히 좀 젊은 세대로 좀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밸류업 지수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주주 환원이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이 배당주들,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결국 우리 시장의 밸류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견인차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삼을 만한 인사이트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모닝체크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죠. 어제 원달러 환율 차트하고요. 일자별 순매수 이 차트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 때문에 이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밑에 일자별 순매수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 요게 외국인들 최근에 이제 매매 기록이거든요. 보시면 빨간색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팔았고요. 어제는 4,764억이나 어제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3,688억, 여기 코스피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이 밑에서 보면 계속 빨간색이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였는데 어제는 19억으로 기관들의 순매수 규모는 대폭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이 매도 규모가 어제 코스피에서 저렇게 하고 코스닥에서 이렇게 해서 합쳐서 대략 한 4천억, 한 700억 정도 이렇게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가 다시 확대된 그 백그라운드에는 역시 이 환율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환율이 1,430원대 중후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처음 맞는 어제고 월요일 날 이제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일단 가장 관심사는 환율이 1,430원대에서 1,400원 20대 이하로 좀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요, 어제 장 초부터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를 계속 키워가면서 분위기가 이 환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또 시장에 개입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1,440원대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1,430원대 중후반, 후반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좀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크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서요. 아직은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좀 가볍지는 않다,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주 내내 이어질지 아니면 좀씩 옅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은 개인입니다. 이제 수급 중심으로 좀 풀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셨던 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제가 좀 더 화면을 좀 키워봤습니다. 자, 개인들 보시죠. 12월 제일 밑에 날이 12월 3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날 개인들이 이날이 사실은 계엄 사태가 발표가 되기 바로 그날입니다. 계엄 사태는 이제 그날 밤에 결정됐으니까 이게 이제 현물장에서는 개인들이 무려 8,300억이나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5,600억 사고 이날 이제 장이 2,500을 딱 찍었던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엄이 발표된 그 다음 날 12월 4일부터 개인이 이틀을 사고 또 내내 팔다가 또 어제 3,600억 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우리 시장을 그래도 바쳤던 거는 이제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개인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을 대거 순매수를 한 이유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 두 번째는 일단 좀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지금 뭐 코스피 PBR이 0.86배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이후에 가결되고 난 이후에 코스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과거의 학습,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어제 개인들이 이제 좀 들어가도 될 때가 됐구나라고 판단을 좀 한 게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 좀 외국인들 또 환율 말씀을 좀 드리긴 해서 그 부분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이 포인트는 역시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외국인의 수급 문제, 또 하나 이 환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변화가 나타나는 게 감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좀 무분별한 어떤 그 뭐 좀 적극적인 이런 시장의 어떤 진입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은행, 방산주를 주목하라, 이런 시장에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는 하시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아무 종목이나 사서는 안 된다라는 거, 뭐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체크 사항 좀 보겠습니다. 자, FOMC 이제 개막이 됐죠. 이제 내일 이제 금리 결정 될 거고요. 아마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FOMC 뭐 금리를 뭐 내렸네 어쩐데 이제 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또 모닝 체크 시간 때 여러분들 뵐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내리는 거죠. 25p 인하가 거의 뭐 90% 이상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25p 0.25%포인트 내리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금리 인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 연준의 금리 정책, 이 스탠스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특히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는 기존에 얘기가 됐던 100bp, 즉 1%포인트의 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미 벌써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시장의 어떤 분석 또는 전망과 관련해서 파월이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그 얘기들을 질문을 할 테니 파월 의장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의 코멘트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 부채가 역대 최대치 계속 커지고 있고 이 끈적끈적하다고 얘기하는 이 미국의 인플레 상황, 여전히 좀 경계의 힘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체크 세 가지 포인트 준비했고요. 당분간은 이 수급과 펀더멘탈, 그리고 다시 이 환율에 주목을 해야 될 타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면밀하게 살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볼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만 기술주 위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장에서도 나스닥은 1% 넘는 급등이 이어지면서 2만 선 위에서 지수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다만 빅테크 안에서 엔비디아만 홀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일 펼쳐지고 있죠. 이날 장에서도 1.6% 엔비디아 주가 조정이 나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은 6% 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연일 펼쳐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파벳 같은 경우도 3.5%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어제 브로드컴에서 발표했던 AI를 함께 만들고 있는 빅테크 기업 중 하나가 구글인 것이 확인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3.5%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웨드부시에서 내놓았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함께 확인해봤던 FOMC 정례회의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스몰컷에 대한 자신감은 시장이 확실하게 가지고 가곤 있지만 내년에 대한 점도표를 꼭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4회 정도 인하
인하할 수 있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에서 적게까지는 2회로 조정이 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OMC 정례 회의에서 나오는 소식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는 99.9%, 즉 100%에 가까운 확신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FOMC 이후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표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함께 연장선상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까지 연결을 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 정권이 IRA 보조금 폐지하겠다라는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전해왔고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원금도 줄어들지만 이 전기차 공급 방안에서 중요한 원자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관세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계들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대표적으로는 LG나 삼성, SK 쪽의 소식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오늘 또 미국 측에서 전해준 소식은 SK온이 미국 정부로부터 13조 원 규모의 대출금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마무리를 짓더라도 트럼프 집권 2기 인사들이 워낙 보조금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강하게 밀고 오고 있는 만큼 실제 지원금까지 이어질지는 업계에서도 아직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13.8조 원에 대한 대출 최종 승인안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연결될지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실적 일정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648억 달러를 기록하며 700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자동차 생산, 내수 판매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신공장 가동, 월말 수도권 폭설 등의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는 사상 최초로 내수 판매 5만 대를 돌파했고요. 수출 역시 4개월 연속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관세 우려, 중국의 가격 공세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자동차 산업.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이슈레다 본격적으로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근호 이사,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자동차 참 중요한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이고 사실 우리 경제의 또 근간이 되는 또 산업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참 여러 가지 노이즈가 참 많습니다.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특히나 더 그런데요. 자,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좀 오늘 가져오신 박근호 이사님 어떤 포인트부터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이 자동차 수출 2년 연속 700억 달러 돌파가 전망이 된다. 이제 네. 타이틀만 보면 좋아요. 타이틀만 보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좀 그 이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 700억 달러 돌파 전망이다라고 그러면 사실 올해 성장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약간 힘든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1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한 648억 달러로 이제 올해 말까지 한다라고 하면 700억 달러 이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일단은 그 효자 노릇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르노 코리아가 한 219% 정도 전년 대비해서 수출액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KGM이 거의 200% 가까운 197% 증가를 했다. 이 중형사 두 곳이 이제 수출 증가 급등의 효자 노릇을 했다라는 점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현대기아차 쪽은 그냥 작년과 거의 비슷한 네. 평타보다도 약간 조금 더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서도 이제 설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11월 달에 일단 미국 쪽 신공장이 가동을 하면서 수출 물량을 그쪽에서 대신 생산을 하면서 수출량이 조금은 이제 감소를 한 듯한 느낌. 그다음에 11월 달에 폭설, 그다음에 12월 달 들어서 초정,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파업 계엄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12월 말까지 어떤 수출 증가율을 좀 약간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컨센서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지금 현재 분기에 해당하는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시장에서 그것보다 더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죠. 가이던스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예상치, 추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발표를 하기에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맞는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한 680억 달러로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는 분위기라 관련주들,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들의 흐름이 좀 실적이 좋았을 때도 그렇게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는데, 실적이 감소 예정치가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떤 흐름 보여줄지 좀 약간 우려 반으로 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그렇고 하여간 자동차 쪽 주가, 특히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 거는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향후 실적에 대한, 특히 내년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고은별 앵커. 네,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10월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주가 역시나 9월 고점을 터치한 후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만 보더라도 1.8%가량 하락하면서 21만 원대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조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9만 원에서 10만 원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어제만 보게 된다면 2.8%가량 하락하면서 9만 5천 원대 중반대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현대차와 협업 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군들도 좀 추려봤는데요. 그 가운데 공조 시스템 관련돼서 열 관리 시스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현이화는 0.08%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려 7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0.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 한국타이어의 품에 연내에 안게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타이어가 종합 자동차 회사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한온시스템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전일에는 0.4647%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HL만도도 0.35%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2,000원 선 돌파를 했는데요. HL만도는 로봇 사업 부분을 HL 로봇에 인수한다, 옮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최근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들 강달러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거나 어쨌든 간에 대출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이렇다 할 거래량이나 수급이 쏠리고 있는 기업들을 찾기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종목 뭐 고르기 쉽지 않아요? 어떤 종목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뭐 추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럼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어떤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네. 개념에서 이제 현대차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너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좋게 볼 상황은 아닌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현대자동차가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의 앞선 당면 과제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인데, 그렇죠. 이게 바로 전기차를 완성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를 안 만드는 기업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게 무엇이냐면은
내년이죠. 내년서부터 이제 유럽이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하는데 기존에 자동차가 이제 1km 달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한 115g 정도에서 93g으로 이제 규제를 19% 정도 높게 강화를 하는데 이게 30년까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절반까지 이제 배기가스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2020년도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 규제 때문에 1억 달러를 과징금으로 좀 내기도 했었죠. 현대자동차도 사실 지금 현대자동차 현재 평균 자동차 기록으로는 킬로미터당 이제 108g 정도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과징금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좀 약간 프리한 기업은 테슬라랑 중국의 지리 자동차밖에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1g당 14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뭐 많이 내면은 몇 천억대까지 과징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계속 눈만 뜨면은 나오는 얘기죠. 트럼프 정부 관련돼서 관세와 관련된 이제 보편 관세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는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금 미리 세워놨죠. 원래는 전기차 공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차 쪽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유럽 쪽의 배출가스 규제,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수출 했을 때 관세 요 두 개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금액이 한 2.4조 원에서 많게는 4조 원까지도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 결과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현대자동차는 뭐 미국 내에 이제 현지 그 자동차 회사들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한 4등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GM, 토요타, 포드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데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이 부분들에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국가의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실적들이 하향되고 있고 시장에서 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좀 약간 우리가 표현할 때 우픈 얘기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미 중국에서 점유율이 제로거든요. 0.5%. 공장도 충칭 공장도 폐쇄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장 5개가 있는데 2군데를 팔았죠. 예.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그 중국은 법상 그 외국의 기업들이 자동차 공장을 세울 때 현재 중국 공장 기업들과 이제 합작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얼마 전에 상하이 자동차와 1조 4천억 정도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재기를 노린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정리를 하면 뭐 관세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주가라는 것은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팩트만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의 현재 주가가 13년 정도 주가거든요. 근데 실적으로만 따지면 그때 한 3조 원, 5조 원 왔다 갔다 했을 때 현대자동차 주가가 지금 15조 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네, 거의 네.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좀 시장이 안정되면 현대자동차도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저평가 영역이라는 것은 팩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사실 저평가는 저평가에 대한 또 이유가 또 있는 거니까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고 그래서만 또 이렇게 볼 수만은 또 없는 부분들도 좀 유념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좀 펀더멘털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려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점 잘 감안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자동차 관련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기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기아 관련해서 해외 수출 실적도 늘고 있고 네. 또 그 실적의 주역이 하이브리드 네, 차량이었다라고까지 그랬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서 박근호 의사님이 그 글로벌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이 피크아웃이 좀 우려가 된다. 특히 중국 쪽 관련해서 판매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아 쪽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중국 법인 쪽에서 흑자 전환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기아는 올 상반기 해외 수출 실적에 있어서는 9% 정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
최근에는 또 밸류업 계획도 발표함으로써 시장에서 계속 조금씩 이야기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법인이 어떻게 이제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중국 쪽 사업이 사실 2017년도부터 계속 좀 이어오면서 적자가 계속 좀 발생했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제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전기차 이제 SUV인 EV5가 또 흥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네. 11월 말 기준으로 판매 대수가 1만 대 이상 돌파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3분기 매출액이 그러니까 중국 법인에서요. 2분기 말 기준보다 60% 정도대 급증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손실에서 44억 원의 단기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되기도 했고요. 지금 제가 1월 달부터 그럼 11월 달까지 대체 중국 법인에서의 누적 판매량 대수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흑자 전환됐다는 부분이 지금 언론 쪽에서 다뤄지고 있는가 봤더니 22만 대 가량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중국 법인이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로 4년 만에 지금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로 지금 복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세에 대한 좀 주목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지금 이제 생산 공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생산 공장에서 공장의 이제 활용도를 계속 좀 높여 나가겠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생산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호주나 뉴질랜드, 브라질 이런 곳들에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 하단의 자막 보시다시피 거의 전 세계 76개 국가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기아차가 지금 연간 컨센서스가 사상 최대치 매출액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상으로 움직임 보시다시피 2020년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번 주가가 고점 만들었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지금 또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나가면서 13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월봉 차트인데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가 견고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봉상으로 흐름 봤을 때 지금 이제 조정 이후에 횡보세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시금 이제 10만 원대로 회복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감을 좀 어느 정도 덜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아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인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곽정 파트너 말씀 들어보니까 또 현대차하고는 또 조금은 또 상황이 조금은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들 수 있네요. 자, 자동차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이제 현대차, 기아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두 회사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선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장해왔기 때문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풍력기업인 유니스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물론 어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 주춤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사실은 정책 수요자에서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전국에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쪽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한 곽유정 파트너 어떤 포인트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국이 좀 많이 어지럽다 보니까 윤 대통령 정권에서 수혜받았었던 대왕고래나 밸류업, 그쵸. 원전, 방산 쪽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조정세가 계속 좀 나타나는 맞습니다.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는 뭐 테마 섹터로 정치 테마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됐으니 정권 교체에 대한 또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이제 대선 이제 이슈가 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여당, 야당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공약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면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을 때 상대 측인 야당 쪽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딱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이미 뭐 주식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꽤 크게 나온 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기존의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이제 구도로 갔을 때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고 오히려 반짝하는 흐름이 잠깐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약에 야당 쪽에서 만약에 공약을 내세운다 했을 때 기존에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힌트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기존의 야당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또 이제 세부적인 파트가 몇 가지 있긴 하거든요. 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수소 이런 이제 에너지 쪽 관련 섹터들 지금 낙폭이 크니까 반사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당연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기도 했었죠. 거기에다가 3월 달에는 2035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들도 야당 쪽에서 계속해서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억눌려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태양광과 풍력은 수소로 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를 그렇죠. 내세우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경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40년도까지 수소 경제를 이제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서 밝혔었는데 정책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제 원전 쪽으로 이제 산업을 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금 이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당연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대선 잠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역시도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소 사업에 대한 비전을 내놓은 그런 이제 과거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좀 시장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슬슬 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미리 좀 선취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 이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초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곽 파트너가 말씀하신 섹터들이 풍력, 태양광, 수소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거의 선두권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는 선두는 아닌데 뭐 일부는 그 근처까지 좀 가 있고 일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도 좀 제법 경쟁력이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이 대중 어떤 그런 압박, 경쟁 강화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가져봄직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긴 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친환경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선 대장주로 유니슨이 움직였습니다. 풍력 관련 기업이고요. 18%가량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5거래일 연속 주가가 한 53%가량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슨과 함께 CS인도 역시나 1%가량의 오름세를 나오면서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42,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최근에 주가 추이 괜찮았습니다. 다만 5거래일간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SEN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습니다. 전일에는 4%가량 상승했고요. 이와 함께 HD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나 3%가량의 오름세를 나오면서 최근 추세 자체가 다시금 우상향 상방으로 조금 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HD현대에너지솔루션에서는 5거래일째 잡히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초당
일반적인 에너지 기업이죠. 전력 설비,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도 다시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 5%가량 상승하면서 45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친환경 관련 기업들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다시금 잡게 된다면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어제는 좀 반응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2.0 행정부가 다시금 나올 때는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내외적인 다양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에너지 관련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볼까요? 곽유정 파트너가 생각하시는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 어떤 겁니까? 네, 저는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이죠. 네, 가지고 왔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쪽에서 저가 공세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여전히 미국 쪽에서도 중국을 지금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보니까요. 내년 이제 1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가 50%로 2배로 인상된다라는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 한 중반부쯤에도 이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저가 패널이 미국 쪽의 재고로 지금 아직 산적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재고를 소진하려면은 3분기에서 4분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재고 소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으로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반사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이제 관세 조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워낙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의 태양광 패널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요, 무려 70%가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가 공세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은 이제 중국 외의 이제 국가까지도 관세 부과를 이제 확대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 기업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 부과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동남아 쪽에 생산 기지를 지어서요. 거기서 이제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미국 쪽에다가 우회 수출에 나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외의 국가까지 관세 부과를 확대해 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회 수출이 지속되자 미국 상무부 쪽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산, 캄보디아산, 태국산, 베트남산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하면서 대응에 나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하나솔루션 쪽에서는 자회사가 미국 쪽에 있고 미국에 이제 점진 기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이제 기초 소재, 가공 소재, 기타 등등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큐셀 자회사인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요, 북미의 지금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2021년도부터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압도적으로 1위를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까지 나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솔라허브 프로젝트에 지금 막대한 조 단위의 자금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년에 IRA 법안이 시행이 될 텐데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큐셀 쪽이 좀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우려감 가져가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중국산 저가 패널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매기게 되면은 태양광 패널 자체가 정상화로 가격이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판매를 오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조금 줄어들게 되더라도 상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는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 지금 증권가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치하고 본다면 내년부터 하나솔루션의 본격적인 이 태양광 패널 쪽에 관련된 모멘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판단할지 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정말 혼란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인 거죠. 트럼프 생각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또 미국의 정책이 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 보면 이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판단하기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박근호 이사님.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뭐 신재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책 이슈와 관련돼서 네. 역발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왕고래. 그렇죠. 예.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왕고래 이제 동해가스전 관련해서는 더 이상 빠질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했고요. 예. 우리 한국가스공사 얘기를 하면 사실 과거에는 고배당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거의 6%, 7%의 배당을 줬었었는데 우리가 가스공사를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미수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명목상 미수금이죠. 이제 수입한 가스의 금액 대비 판매를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손실이 나면 그걸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한 1조 원 정도 유지를 했었었는데 우크라이나 때 천연가스 가격 올라갔을 때 요금 인상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미수금으로 상당히 많이 쌓여서 지금 15조 원 정도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네. 8월 달, 10월 달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있었죠. 저는 요거 때문에라도 일단은 가스 요금에 대한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 실적이 좀 워낙 좋았었는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실적적인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당을 하냐 안 하냐 다시 재개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배당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환율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그 수입을 해야 되니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배당 재개에 대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가격에 왔을 때는 한 근 20년 동안 코로나 때 그다음에 작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그 노이즈 이슈, 대왕고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는 주가에 모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부분이 없고 배당, 그다음에 미승금과 관련돼서 요금 인상 가능성 이렇게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시는 거고 또 가스값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발상적인 투자를 한번 생각해볼 만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증권가의 리포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NK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솔루엠 관련한 리포트고요. 제목에 이번 4분기 실적은 더 부진하지만 바닥은 지난 듯이라고 적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이 나왔지만 일단 실적 바닥은 지났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추정치 변경 내역을 보겠습니다. 기존 매출액은 3,600억 원대에서 3,254억 원으로 약 10%가량 하향 조정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기존 200억 원에서 95억 원대까지 기존 대비해서 50% 이상 줄어든 수치를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지금 FN 가이드에서 제시되고 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40%나 더 낮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실적이 추가적으로 하향된 이유는 성과급이 발생했고 그리고 연말 비용 지급 요소가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은 4분기에 바닥을 만든 후에 내년 3분기까지 매분기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는 기존 29,000원을 유지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 달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솔루엔 최근 유럽에서 대형 리테일러들과 진행되고 있었던 이 입찰 건들에서 줄줄이 신규 수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동사의 매출이 나오는 제품 가운데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ESL이라는 전자 가격 표시기 제품입니다.
짙은 회색으로 지금 막대 그래프에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ESL이 최근 줄줄이 수주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연말 기준 수주 잔고가 2조 1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걸로 보여요. 이는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인 2023년, 2022년에 기록했던 수주 잔고 1조 6천억 원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아진 레벨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 가격 표시기 ELS 시장은 글로벌리 성장세에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에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대형 리테일러들과도 수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1분기까지도 내년에는 실적 예상치보다 더 낮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주 모멘텀이라는 선행 지표가 발생하면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업황도 4분기 실적이 물론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추정치가 줄었지만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향후 점진적으로 주가는 계단식 상승이 나타날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에서 다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화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전자 관련한 리포트인데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 줄줄이 하향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시된 증권가 리포트 가운데서도 가장 논조가 비관적이었던 게 이 한화투자증권이었고 하향 제시한 목표 주가도 현재 바닥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추정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이 나왔죠. 제목에도 4분기 그리고 내년 추정치까지 몽땅 하향 조정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부터 확인해 보면 10조 6천억 원의 기존 추정치에서 2조 원 넘게 쪼그라든 8조 4천억 원으로 추정치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DS 부문 반도체였죠. 5조 8천억 원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2조 원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유는 전통적인 수요처인 모바일과 PC 수요가 상당히 부진하고 이것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꼽았는데요. 목표 주가도 9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 투자 의견만큼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죠. 일단 DS 반도체 부문에서는 성과급 충당금이 비용이 나오고 있고 또 레거시 즉 D램에서는 노드가 1A에서 1B로 전환하면서 램프업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메모리 쪽에서는 적자의 축소가 아직까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로는 전통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쪽에서는 일단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세 가지 요인이 향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상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46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약 11조 원 하향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줄어든 11조 원 가운데 9조 원은 반도체인 DS에서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2조 원은 MX 모바일 부문에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수요 부진이 계속된다면 D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부터 또 낸드는 내년 1분기부터 가격 하락이 추가적으로 압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현재 역사적인 하단 레벨에 위치해 있는 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뤄봤을 때 주가 하방은 경직돼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수요처에서 부진이 심화되고 또 신시장인 AI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19일 열리는 FOMC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비록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기술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주가 전망은 최근 $515 수준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면서 테슬라가 6% 이상 급등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2,500포인트 돌파에 실패하면서 밀렸고 이번 주 확실한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 시장 추가 조정 나올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되는 업종과 테마로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포함한 4차 산업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외 대기업들이 첫 양자 컴퓨터 출시 타이틀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일반 슈퍼컴퓨터로 몇만 년이 걸리는 계산을 몇 분이면 해내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윌로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치 안정 이후에는 양자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AI, 로봇 그리고 이런 4차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 여기에 대해서 게임주까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긴 조정 이후에 아직도 바닥 구간을 못 벗어나고 있지만 내년 신작 게임들이 차례대로 출시되고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 게임주 중에서도 카카오 게임즈에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합니다. 최근 패스 오브 엑셀 2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전작의 안정성과 그동안 대작 게임의 장점만을 모았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등 이후 눌림목 구간인데 아직 바닥 구간인 만큼 매수 타점 잘 노려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시 50분입니다. 마켓 나우 1부의 마켓 스탠바이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그다음에 고은별 앵커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신입사 전문위원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시장은 어쨌든 동반 다 3대 지수가 상승하는 건 좀 드물고 확실히 요즘에 좀 분위기가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시장이 좀 주로 가는 것 같고요. 기술주들이 계속 강하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도 오르는 종목 있고 내리는 종목에 좀 뚜렷한 모습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은 어제 상고하죠. 장 초반에 좀 분위기가 괜찮다가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외국인 또 많이 팔았죠. 환율도 좋지 않았고 등등등 그렇게 딱히 탄핵 결의되고 난 이후에 탄핵 의결되고 난 이후에 시장의 기대감이 이렇게 실제 지수나 시장의 어떤 종목 상승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두 분 탑3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 얘기인데 네. 국내 증시가 단기 매물 소화 구간에 좀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한 2,500포인트 전후 구간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 전후 구간이 매물이라고 생각되는데 딱 지금 위치죠. 그래서 12월 초에 저가 매수에 가담했던 개인 투자자가 본절 매도가 한 차례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장기 방향성은 어쨌든 우상향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눌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신규라든지 추가 매수는 좀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대형주를 보유하시면서 손실이 크다라고 한다면 뭐 매도 매수 반복하지 마시고 또 웬만하면 길게 보유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늦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형주는 이제 장기 홀딩 관점이고 뭐 중소형주를 진입하고자 하시면 눌림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유리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다음은 BOJ 회의입니다. 금융정책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번 주는 물론 FOMC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네, 일본의 BOJ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도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 상승하면서 물가 목표치를 상회했고요. 3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은 1.2%로 수정되면서 속보치 0.9%를 상회했습니다.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번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엔캐리 추정 자금이 500조 엔 정도로 추정되고 금리가 인상되면 청산 예상 자금이 32조 엔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화 상승 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BOJ에서 금리가 인상되는지 여부 그리고 엔화의 움직임들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 중에서는 이제 의류주인데 이제 의류업체 같은 경우 사업 자체의 모멘텀은 물론 제약이라든지 반도체 업체보다는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익 가시성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최근 K-패션에 대한 글로벌 선호도 확대로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마տն킴이라든지 마르디 같은 브랜드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수의 국내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안착해 있고요. K-컬처의 흥행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양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휠라 홀딩스 그리고 FNF를 비롯해서 해외 시장 확장 모멘텀이 있는 의류주를 현 시점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국내 증시 이제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일본의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해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장 섹터 내에서는 패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드론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이럭스는 무려 상한가를 가버렸고요. JC연도 지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산 드론 배제 수혜가 예상되고 앨런 머스크가 발언한 그 드론에 관련된 그 얘기도 지금 계속 유효한 지금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느닷없는 코오롱 그룹주의 무더기 급등입니다. 코오롱 그룹주가 뭐 구조조정 어떤 얘기가 나와서 간 줄 알았더니만 고등학교, 대학교 뭐 초, 중, 고 인맥을 다 엮어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 뭐 분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업들이 가는데 매일매일 보면은 무슨 인맥 테마로 엮여가지고 특정 섹터가 막 오르는 지금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초중고를 다 털어가지고 인맥을 어떻게든 엮여서 어떻게 그 시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이 인물이 지금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인물들의 각 그 테마가 한 6, 7개 정도씩 돼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막 4, 50개가 됩니다. 대선 테마 인맥으로 얽힌 게. 그래서 이런 무더기 급등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하루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쏟아지고 하루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 피해를 연말에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삼양식품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70만 원을 넘어서서 71만 8천 원까지 뚫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해외 공장 건설 계획 소식이 나왔습니다. 농심은 그동안 해외 공장에서 주로 현지에서 만들어서 지금 그 수출이 아니고 바로 공급을 한 반면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했었는데 드디어 첫 번째 해외 공장으로 중국을 택했다는 이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급등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삼양식품이 여기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런지 80만 원까지 도전을 해볼 수 있을런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예, 드론 관련주는 신 의원도 여러 차례 만보스만 하시는데 하여간 최근 들어서 계속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 그룹주 이제 정치 테마주도 이제 물이 이제 대장주에서 이제 그 주변으로 좀 이제 마무리돼가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이 아니라 이제 뭐 중학교까지 나올 정도면요. 삼양식품 또 요즘에 강세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57분입니다. 오늘 시장 동시효과 상황으로 좀 먼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12월 17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4거래일간의 상승분을 좀 뱉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전장의 강세를 오후장에 전반적으로 내놓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 일단은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면서 2,490선, 코스닥은 0.37%가량 상승하면서 701포인트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코스피 200은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면서 오늘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1위부터 5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엇갈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이상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3거래일째 주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5%가량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 웃돌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 출발, 삼성바이오로직스 0.6%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 바이오 기업들 괜찮았는데 오늘 추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합 출발 그리고 기아도 역시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0.2% 빠진 채
출발 예상됩니다. 바이오 대형주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도 상승합니다. 0.23%가량 오르면서 최근 네이버의 추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 오늘 0.95%가량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밸류업 편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오늘 금융주 그 가운데서 KB금융 같은 경우 하락으로 출발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에코프로그룹주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바이오주 다수 엇갈립니다. 알테오젠 어제 하락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시세 하락으로 출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0.27%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함께 암과 관련된 약 개발에 나선다, 연구에 나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도 흐름 괜찮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려는 모습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역시나 혼조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신성 델타테크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 오늘 의료 미용기기도 엇갈린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12월 17일 화요일 우리 시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앞서 일단 지수는 어제 코스피 약보합, 그다음에 코스닥 강보합 수준에서 오늘은 두 지수 모두 일단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5종목인데 SKT, KT, KB금융, 하나금융, 현대모비스. 일단은 금융주 쪽들은 조금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오늘도 그렇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열렸는데요. 동시효과 상황과 달리 약보 합세로 일단 코스피는 출발했습니다. 0.18% 하락을 해서 2,484로 시작을 했고 코스닥도 0.08% 플러스긴 한데 예, 지금 뭐 딱 좀 보합이 됐네요. 698, 7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출발 상황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12월 17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역시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모습이 좀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 5거래일 만에 반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을 한 모습인데요. 0.33%가량 내리면서 2,480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가량 빠진 채 700선을 내어주는 모습, 다소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우선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엔비디아가 3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브로드컴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려는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미증시에는 그렇게 반영이 됐고요. 국내 증시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SK 하이닉스 어제여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HBM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고요. 2.6%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지금의 밴드가 너무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목표 주가를 내려잡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1.4%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LG 에너지 솔루션 0.75%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SK온과 포드합작사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테슬라가 6%가량 상승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쨌든 추세 자체는 40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5% 하락 출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도 1% 이상 빠지면서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 좋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보다 상대적으로 기아의 흐름이 괜찮죠. 오늘도 1.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현재 구간 0.7% 빠지고 있고 KB금융 0.24%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밸류업 지수 편입이 늦은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반응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입니다. 네, 오늘 신한지주 보합권 출발, 현대모비스 반대로 0.42%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포스코홀딩스 0.5%가량 내림세로 출발, 고려아연이 오늘도 하락합니다.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내리막길 걸어가고 있고요. 2.6%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선주인 현대중공업 오늘 1.46%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16위부터 20위입니다. 우선 16위부터 20위권 대부분 약세로 출발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카카오도 0.9%가량 하락, 어제 차익 매도 물량 나왔는데 오늘도 시세를 좀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도 1% 이상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버텨줬던 것과는 다르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내림세로 출발을 했고요. 바이오주도 어제는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지 않습니다. 알테오제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휴즈 하락 출발 클래시스 0.6%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군들 가운데서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고요. 파마 리서치와 클래시스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괜찮습니다. 4% 가까운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11위권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오늘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제알펜터가 오늘 0.4% 약진하는 모습, 페트론이 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5위권 이하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바이오주들 그래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괜찮다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 같은 경우에는 1.4%가량 그룹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도 0.2%가량 빠지고 있고 오늘 AI 특히나 의료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루닛도 1.4%가량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섹터별로 나눴을 때 반도체 소부장이 그나마 선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HPSP도 2.8%가량 상승으로 출발, 게임주인 펄어비스도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장 개장 직후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곰베르코 수고하셨습니다. 코스피도 0.3%, 코스닥도 0.3%. 어쨌든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수급적으로도 개인만 오늘 역시 사고요. 외국인이 지금 벌써 1,000억 넘게 팔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기관이 코스피만 아주 소폭 연기금 중심으로 좀 사고 있는 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오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제 약세 출발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쉬어갈 위치였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1% 이상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낙폭이 마이너스 0.3%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외국인은 이제 양시장에서 매도 출발이긴 하지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선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을 일단 매수하는 흐름이고 규모와 관계없이 매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완만한 반등 쪽에는 계속해서 무게를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있을 미국의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이 95%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FOMC 이후에 만약에 미증시가 한 차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증시와 국내
국내 증시가 커플링되지 않기 때문에 미증시가 조정받는다라고 한다면 수급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더 유리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완만한 반등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변함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이제 조금 더 많은데 기계 장비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합니다. 한미반도체 TC본드 업체죠. 4.3% 상승.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주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주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LG U+ 1% 정도 상승이고 이제 밸류업 리밸런싱이 진행될 때 통신주가 진입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배당이라든지 실적 봤을 때 조정을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섹터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소폭 올라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인해서 이 공공 관련주가 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요금 인상 이슈라든지 대한고래 프로젝트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락 엔터 업종들 다시 한번 반등, 하이브도 1% 정도 상승,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섹터가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관련주 내에서 좀 실적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긴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내일이 4일을 올랐으니까 사실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된 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외국인들은 선물은 좀 플러스를 사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도 좀 하셨고, 자 이번에 이제 신일섭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네. 지금 10분도 지나기 전에 1,200억 가까이 지금 파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 달 거래일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팔았던 거 11월 29일 7,480억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근접할 만한 속도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죠. 지금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결국에 전고점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2022년도 10월 달 1446.30 여기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돌파가 돼서 1,450원을 천장을 뚫어버리게 된다면 코스피 코스닥에 급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점 테스트를 갈 우려가 있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조정이면은 우리나라는 조정은 기가 막히게 따라갑니다. 마치 우리 은행에서 예대 마진으로 지금 먹고 사는 은행이랑 똑같습니다. 주유소랑도 똑같고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은 왜 반영 안 하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기가 막히게 주유소에서 반영을 해? 이런 불만이 있죠. 주식시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는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따라가고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은 가파른 속도로 다시 지금 코스피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쉼표가 너무나 저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결국에는 이 신용융자 B2를 턴 거를 여기서 외국인이 걷어갔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그게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신용융자가 털린 거를 그걸 가져갔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개인의 매수가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나가 버리는 상황. 그리고 연기금은 지금 오늘 다시 침묵에 결국은 저렇게 된다니까요. 연기금은 그냥 기계적입니다. 자기가 그 떨어진 주식 값만큼 비중이 떨어진 거를 기계적으로 채워놓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기계적으로 정확히 채워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유가 있어요. 그 대강 그냥 여유만 채워넣는 겁니다. 어차피 연말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리하지 않죠. 연기금에 기대할 필요도 없고 더 거기다가 이제 단타를 치는 단타 매수 그거라도 지금 들어와야 되는 증권 금융 투자마저 지금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사줄 주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개인만 외롭게 매수를 할 것이고 개인의 매수세가 어제보다 더욱 더 강화된 것은 지금 뻔한 사실이네요. 어제 3,600억 샀는데 오늘 벌써 1,400억 사고 있습니다. 이제 12분 지났는데요. 아마 이게 9시 반 지나갖고 10시까지 진행되는 흐름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2천억 이상을 돌파하고 개인이 2천억
이상을 사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10시 이후에는 점심시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점심시간 때 잠깐 거래량이 주춤하면서 잠깐 멈추겠지만 오후 때 이 지금 기세를 뭐 역전할 지금 어떤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동안 올라왔던 상승분을 내뱉을 것을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수급적으로 조금 더 좀 어렵 수 있다라는 지금 뭐 사실은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지금 기관들도 마찬가지. 기관도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매도로 돌아섰네요. 예. 개인 1,443억 사고 있고 외국인이 그만큼 또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1,436원까지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두 분 말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섹터별로 좀 현재 어떤 섹터들이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 곰베랭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역시나 정치 테마주에 대한 검색 빈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의 후보자 물망에 오르는 그 연관되어 있는 정치 인맥주를 향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양자 기술에 대한 검색은 최근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주도주인 리게티와 아이온큐가 급등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기판과 반도체를 향해서도 오늘 검색 빈도가 높습니다. 브로드컴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과 AR 칩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월가 전문가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주가 역시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유리기판 관련돼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오늘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치 테마주 여전히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장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6거래일째 시장에서 이탈하는 움직임.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74억 원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포지션을 좀 변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1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74억 원가량의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던 코스닥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개인만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 외국인이 39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업종군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전기전자가 0.85%, 삼성전자의 조정과 함께 하락하고 있고요. 철강 및 금속, 고려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죠. 오늘 2%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의약품 업종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0.19%가량 상승하면서 방어주 성향을 띠고 있고요. 의료정밀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하는 업종이 현저하게 많은 상황이고요. 인터넷이 1.4, 출판 매체 복제가 1.1%가량 상승하고 있고 방송 서비스가 1.26%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주 성향이 강한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군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관련되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어제여서 오늘도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원식 의장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테마성 종목군들, 인맥주들이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도 뚜렷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정치 관련된 인맥주를 중심으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고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하고 나서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좀 시장 상황이 어제보다도 더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이제 0.6%대까지 낙폭이 좀 커졌고요. 예, 자 보죠. 자, 두 번째 출발 상황, 현재 좀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 흐름들 이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떤 것들 좀 보이시나요? 네, 간밤에 이제 미국 반도체주가 전체적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 강세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개발 업체죠. 그래서 통신 장비와 사물 인터넷 패키지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저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AI주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때 소외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온디바이스에는 저전력 반도체가 필수거든요. 이 저전력 반도체 부분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거의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구간에서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다 수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반등이기 때문에 역시 뭐 눌림이 있겠죠. 그래서 눌림이 있다면 뭐 20일 이평선 부근에서는 신규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지금은 소외된 반도체주들을 한번 볼 만한 시기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조정이긴 한데 그동안 상승폭이 좋았죠.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입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밀러 4종의 유럽 판매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R&D 비용의 꾸준한 투자로 인해서 향후 기업 가치 향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자사주 매입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CDMO 시장 진출이죠. 그래서 국내 CDMO 강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될 수 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CDMO 시장에 진출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내내 이런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눌릴 때마다 또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삼성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단기간 빠른 반등 이후에 눌리고 있는 종목인데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MLCC 수요가 바닥을 확인 중인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AI라든지 또 자율주행에 관련 MLCC가 계속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공급 단가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특히 AI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S24 이후에 스마트폰의 AI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고가 부품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6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눌림이 있을 때마다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오늘 다들 진짜 좋습니다. 반도체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오늘 2% 좀 전후로,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3% 넘게, 리노공업이 5% 넘게 좀 오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SK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까지 말씀을 좀 들었고, 자 이번에 신일섭위원은 오늘 어떤 종목별 흐름 눈에 띄시나요? 네, 하락폭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금 지수는 지금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 갈 것을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 바이오의 대장이었고요. 방산 대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죠. 떨어질 때 항상 월봉의 10개월 선에서 한번 맞고 튕기고, 그 다음에 20개월 선에서 한번 맞고 튕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세가 마무리게 된다고. 꽃이 활짝 폈다가 꽃이 지는 인생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꽃이 질 때도 한번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그 10개월 선에서 한번 노려보라고 했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알테오젠도 그랬고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확 튈 때 20%를 먹고 단타를 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알테오젠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0개월 선을 깨고 20개월 선을 향해 아마 내리막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지는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더 징그럽지 않게 추하지 않게 지느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미 꽃이 활짝 펴고 막 청춘의 시절, 뜨거웠던 화려했던 그런 시절은 갔습니다. 그 옛날의 추억을 자꾸 지금 현실에 대입해서 그 추억을 현실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고가 간 것들 있죠. 파마리서치 지금 오늘도 지금 떠오르고 있죠. VT 지금 거의 조정 없습니다. 삼양식품 이런 거 지금 다 역사적 신고가 및 15년짜리 그 박스권 돌파한 신고가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하죠. 이런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재무제표까지 뒷받침 되는 것들 어제 다 보여드렸죠. 파마리서치는 어떻게 됐다고 했죠? PER이 2배가 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배가 늘었는데 PER이 2배가 늘었다는 얘기는 주가가 주당 순이익 속도보다 더 빨리 올랐다는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PER 7.7배 얘기하는 게 그 바보 같은 얘기라고. 그렇죠?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 드리면 이거예요. 안성재 셰프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디너 코스가 20만 원짜리였는데 40만 원을 받아요. 자, 그게 비싼 거냐 싼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한 끼에 10,000원에 팔던 백반이 너무나 맛없어서 안 팔려요. 그래서 2,000원에 내놨습니다. 2,000원에 내놨는데도 안 팔려요. 그럼 과연 10,000원짜리에서 2,000원으로 백반을 80%를 내렸는데 그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PER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PER이 예전보다 높아서 고퍼니까 고평가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잣대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완전 시장 정반대로 갈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PER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성장주니까요. 주가가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주당 순이익보다. 그러니까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그리고 지금 HD 현대미포랑 성광밴드 이거 말씀드렸죠. 시클리컬 업종에 이거는 굉장히 바닥을 넓게 긁고 올라가지고 한참 오르다가 굉장히 높은 골에서 또 높은 산에서 높은 골을 만드는 이런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했죠. 10년마다 한 번씩 진바닥만 잡아내면 됩니다. 지금 그 진바닥인 어떤 여러 요소들이 보였기 때문에 조선, 철강, 정유, 화학 중에서 조선만 얘기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화학, 철강, 정유는 절대 손도 대면 안 되죠. 지금 HD 현대미포랑 성광밴드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로드콤 관련주죠. 브로드콤이 또 이제 구글의 어떤 바톤을 이어받아서 미쳤습니다. 지금 이거. 매그니피센트 7에 편입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테슬라가 거의 몰락 직전이었거든요.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에 베팅을 하면서 다시 매그니피센트 7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바로 그 문 앞에 있던 애가 브로드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그 기운을 다 브로드컴이 가져가고 있다. 브로드컴이 지금 유리기판을 던졌어요. 지금 AMD랑 인텔이 유리기판 한다고 했는데 브로드컴마저 유리기판을 한다고 해서 지금 유리기판 수혜주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KCS 같은 유리기판주라던가 유리기판을 이제 뚫으려면 유리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라던가 필옵틱스처럼 그 기술력이 있어야 레이저로 쫙 쪼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 박살이 납니다. 유리여가지고. 플라스틱 기판일 때보다 유리 기판일 때 강점은 나중에 면적을 줄일 때 유리한 거죠. 지금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솔더볼이라는 거 붙여가지고 붙이는데 이제 나중에 솔더볼마저 없애버릴 거거든요. 그럼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을 붙였을 때보다 얼음하고 얼음을 붙였을 때 유리가 얼음 같잖아요. 얼음하고 얼음을 붙였을 때 사이의 간격이 더 없겠죠. 대신에 유리는 다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루기가 힘든 만큼 그 영역에서 몇 소수 업체만이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싱귤레이터라고 절삭 기술을.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브로드컴 관련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려면 전공정부터 후공정이 전체적으로 가는 그 당시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뒷부분에서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였던 그 시절도 끝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브로드컴에 관련된 관련주만 가고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지수는 절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아주 집요하게 세밀하게 핀셋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은 조금만 어긋나도 금방 포트에서 손실이 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개장하고 나서 봐야 될 특징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정리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오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 전체 방향성은 역시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 속도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소외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증시의 반도체 업종 주가는 이제 견고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5만 한 3천에서 4천 원 단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가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갤럭시 S25를 비롯한 언팩을 비롯해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 속도가 빠르면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삼성전자가 좀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시장도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지수의 방향성 예측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회복력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귀한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 강력 홀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신고가 종목은 아주 귀합니다. 귀하게 대접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 일주일 신고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삼양식품이나 파마리서치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갔던가, 아니면 VT처럼 20년 만에 신고가를 갔던가, 아니면 HD 현대미포나 성광매드처럼 15년 만에 신고가를 간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 푸대접을 하면 안 되고, 귀한 대접을 귀인을 모시듯이 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은 서용원 SK증권 이천지점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할까요?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최근 이제 122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CDMO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년 2월부터 미국에서 이제 첨생법에 대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유입되면서 재차 최근 삼성바이오로스가 좀 늘림목 이후에 좀 되돌림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함께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2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겠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 내년 4월에 완공 목표로 18만 리터의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25년 전망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99만 원대 초반까지 좀 밀리긴 했네요. 4, 5만 원 그때 갔었던 기억도 좀 나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적절한 어떤 가격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10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100만 원 이하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 따라 동반해서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 목표가는 뭐 정고점이 이제 111만 3천 원 수준이기 때문에 11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1차적으로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90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10만 원까지 이제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수는 조금씩 어쨌든 1%까지는 아닌데 0.67 요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환율도 안 내려가네요. 환율도 1,430원대 후반, 1,430원대 후반으로 좀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탄핵 전국 주시하시고 계실 텐데 이번 주 놓치지 말아야 할 대외적인 변수가 좀 상당합니다. 특히나 올해 마지막이죠. 12월 FOMC 대기하고 있고 글로벌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현 시점에서 경제와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탄핵 전국과 비교해서 그래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흐름이 좀 나오면서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반등이 어렵다라는 시각과 아니다 많이 떨어졌으니 언젠간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 둘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정치적 불안이 어느 정도 좀 뭐 해소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이슈가 이제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2004년과 2016년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증시는 좀 뭐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2004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탄핵 가결 이후에 약 한 5%, 5거래일 동안에 5%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네. 2016년에는 약 한 1%, 뭐 크지는 않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불안의 안정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어제 개인 순매수를 좀 가져왔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 과연 없어졌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력 상품 아니면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약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특히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조업, 수출 위주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겠느냐,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된 부분은 좋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장 지수나 산업 같은 그런 섹터를 봐드리지만 환율도 그 탄핵 정부 속에서 굉장히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분석을 보면은 이제 그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38원까지 상당히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외환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다고 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들이 많아지니까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달러 수급 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달러 그 강세 요인이 존재하죠. 외국인이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달러화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107 달러 지수로 보면 107, 106까지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 요인,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순 매도,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적 불안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아니면 뭐 1분기까지는 적어도 정치 불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뭐 정치 관련된 그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하냐면 11월 달에 평균 환율이 1,395원 정도? 그 정도 중반 됐었어요. 네. 그게 지금 1,430원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약 한 뭐 달러당 30원에서 40원 정도의 그 위험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특히 1분기까지는 달러 원 환율의 레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박사님, 사실 환율은 사실상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와 가치가 굉장히 연동돼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달러와 가치가 더 올라갈까라는 가능성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앞서서 글로벌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이 이번 주 상당히 있다라고 했는데 제일 주목되는 이슈는 11월 FOMC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을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그 관계성을 좀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네. 미국의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이러면 뭐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있죠.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달러화의 그 주요 기축통화 대비 강세는 상당히 강합니다. 달러 지수로 표현되는데 이게 107, 106까지 이제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고 보면 그 배경에는 미국의 강건한 어떤 경제 펀더멘탈, 즉 올해 경제 성장률이 2.8%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2%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준 의장도 12월 5일인가요?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양호하다, 네. 경제 성장세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달러 원 환율의 그 레벨 1,400원대의 수준을 계속 상회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인데 이게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4.4%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4.39 살짝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을 일정 부분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이번 12월 미국 FOMC의 우리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12월 달에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성장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요번 그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미국 경제 전망 수정치를 또 연준이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가 SEP라고 하는데요. 경제 전망 썸머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올해와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할 거로 보여요. 예. 그래서 올해 굉장히 이상하게 연준은 2.0% 성장할 거로 봤는데 지금 실적치로 보면 약 한 2.8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약 한 2.2%로 당초보다 0.2%포인트 높일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내년도와 올해와 내년도를 다 높일 거로 보여서 궁극적으로 연준이 9월 달에 내년도의 금리를 한 4번 정도, 정책 금리를 4번 정도 낼 거로 봤었는데, 이러한 성장률의 상향, 인플레이션의 상향, 이런 전망을 고려하면 내년도에 4번이 아니라 3번 정도로 금리 인하가 축소되지 않을까, 횟수가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26년 그리고 2027년까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종 금리 수준이 얼마이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립금리랑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도 3%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건한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좀 당초 전망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책금리뿐만 아니라 시장금리도 좀 높여주는 그런 영향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금리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제금리의 상승 요인을 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 12월 FOMC 보시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 부분 좀 주목하시고요. 점도표 변화 또 그럼으로써 또 향후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 꼭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통화 정책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네. 18일부터 19일인데 기존과 약간 좀 달라진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추가 금리 인상이 약간 유력했는데 눈치가 약간 보이는지 어쨌든 대외 불확실성으로 금리 동결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깜짝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엔화 강세가 이제 유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악재이라 우리가 또 신경 써야 할 하나의 큰 변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시장의 전망이 12월 초나 11월 말과는 좀 달라졌죠. 당초에는 12월 달에 금리를 25bp 올릴 거로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동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11월 30일 날 우에다 총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일본 경제는 일본 중앙은행 BOJ가 예상한 그런 경제 경로로 잘 가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BOJ 이사가 또 얘기를 한 게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되겠지만은 경제 지표에 우리가 좀 호전 정도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률이었고요.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지표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센티멘트. 그래서 12월 달에 나올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온 지표들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3%에 가까운 2.8% 기본급 기준인데요. 그리고 파트타임 임금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전망과는 달리 속보치와는 달리 전기 대비 연율로 1.2%까지 높아졌어요. 경제 성장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단간 지수로 대변이 되는 일본의 그 체감 경기,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은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와는 다르게 우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8월 달이었나요? 네, 블랙 먼데이. 네. 그때처럼 엔화가 강세가 되면 엔 캐리 자금의 청산이 네. 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또 한 번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달러 원 환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될 그런 조건은 갖춰졌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그 변동성 이런 부분도 좀 눈치가 보이고 또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취임으로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이기 때문에 동결을 한다면 그런 이유가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제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잇따른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는 여전히 부진의 늪에 빠졌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 내수 부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 정부가 9월 24일인가요? 그때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연달아서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는 정치국 회의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중국 증시는 지난주에 상당히 추가적인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컸었어요. 그래서 뭐 중국 본토 지수, 항생지수나 아니면 뭐 신천지수, 그리고 또 홍콩에 있는 지수들이 주 초반에는 상당히 그 상승폭을 키웠었죠. 네. 그렇지만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숫자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에 의해서 많이 또 시장이 되돌림을 보였던 그런 특징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더 구체적이지 않고 획기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실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실망의 그 근저에는 중국의 지표들, 거시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10월 달에는 두 자릿수에서 11월 달에는 뭐 6.7%인가요? 전년 동월 대비 한 자릿수로 줄었고 네. 수입의 감소폭은 더 커지고 수입의 감소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수출 부진도 있지만은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도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사회 총융자라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 여신도 그렇고 통화량의 증가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달보다 그러니까 전달 11월 아니면 뭐 12월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 지난달보다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네. 중국 경제의 그 어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뿐만 아니라 뭐 경제 전문가들 다 중국 경제에 강한 그런 어떤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이제 내년 3월에 또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 시간을 글로벌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이 시간 KBH 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율이 1,436원에서 7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매매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오전장 전략 이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